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에서 야심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지난 17대 대선 전국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한 주제가 있죠. 바로 4대강입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배웠던 4대강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회자될 줄이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란 이름부터 출발하여 4대강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매일 아침 라디오를 통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행복 4강. 오늘부터 4대강 사업의 ABC를 아는 것입니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의 4대강 집중 해부 팟캐스트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강은 고향입니다. 어머니에게 강은 추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강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강.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왜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죠. 먼저 국내 최고의 4대강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게스트이시기도 하고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금강요정, 여자 아닙니다. 예, 김종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요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요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금강요정이란 말을 들었을 때 팅커벨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뵈니까 팅커벨이 아니에요. 그냥 벨. 그냥 벨. 혹시 금강요괴 아니죠? 요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괴물이라고도? 예, 네네. 2012년도에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13일간 현장에서 제가 당시에 확인했던 게 한 60만 마리 정도. 60만 마리? 예. 제가 세보셨어요? 예, 당연히 셌죠. 진짜? 예. 네네. 쌓여진 자루에 담아진 거를 이렇게 한 서너 자루, 네네. 두세 자루 이렇게 풀어서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려서 그 자루를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요. 네네. 60만 마리면은, 와. 그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11일간, 13일간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네. 정신적으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물고기가 좀 죽은 게 뭐 어떠냐라는 식으로 네. 상당히 비판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네네. 뭐 욕설을 하는 분, 뭐 항의전을 하는 분, 네. 또 뭐 기사에 댓글로 항의하는 분들 네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좀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저를 아는 후배 친구가 네. SMS에다가 내가 아는 김종술이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쓰레기 아니다. 내가 봐서는 금강을 사랑하는 요정이더라. 라고 이렇게 썼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런 항의 전화가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요정이란 이름이 붙은 이후부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금강 요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금강 요정은 네. 그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외모는 요정이 아니지만 마음은 요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인사도 안 드렸는데 소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코메인 게스트입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양군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지니까 이제 저희 이제 내부 멤버들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YG에서 오시는 분이냐고. 양 처장님이 사실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을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4대강 사업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좀 잊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처럼 우리 국민들한테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감이 많죠. 예. 네. 우리 금강 요정처럼 계속해서 현장의 이야기,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이 잊혀진 네. 이야기가 이미 되고 있어서 네네. 박근혜 게이트 이후에는 네. 이명박 게이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나 네.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문제 시설들을 네. 철거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이 네.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획을 통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네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네. 해결책이 필요하고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에피소드 1 가위, 바위, 금강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가 바로 가위, 바위, 금강보인데요. 우선 그에 앞서가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게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처음 시작했는지 일반 분들은 4대강 하면은 그래 뭐 환경 뭐 파괴 이런 거나 돈 많이 들어갔고 이 정도는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 뭐 배경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처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과 뗄래 뗄 수 없는 이멍박? 그렇죠. 저는 이 멍박이라고 사실 부르고 싶은데 아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 염살롱 새로 이번에 시작한 프로그램 그걸 우리 차장님이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재미없다고 하는데 본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멍자도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네. 2007년 12월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 4대강 사업을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검토하고 대운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한반도 대우나 이런 얘기 있었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수위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라는 운하의 기능들은 좀 빼고 토목 사업은 사실 그대로 남겨둔 채 조정이 된 이 4대강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09년 6월에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그 조직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불과 2년 4개월 만에 2011년 가을에 사업이 끝납니다. 세계 이런 이제 뭐 토목 사업 이 역사에 사실 유례 없는 우리나라 원래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빨리 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업의 규모 네. 그리고 이 사업이 미칠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인 영향 국가 재정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쩌면 군사 작전처럼 MB가 밀어붙여서 사실 이 사업은 그렇게 이제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게 거죠. 우리가 국민들이 그 당시 여론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육로에다가 그 물길을 터가지고 물류도 하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사업이니까 뭐 그런 뭐 목적부터 하고 되게 호응도 많고 좋았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았었죠. 독일의 선진 사례가 있었는데 네. 독일에서는 어차피 다 그 실패한 사업이었고 다 철거하는 사업이고 제자연화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왜 그 실패한 사업을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대선 당시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들고 나왔던 이유는 서울의 청계천 네네. 복원을 하고 당시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복원 사례는 좋았어요. 네네. 복원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평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운하라는 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에즈 운하 이런 게 네. 유명하니까 운하의 순기능을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미지가 좋았다가 네. 그걸 뜯어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네. 반대론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이게 방향키를 틀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우리는 국토가 짧잖아요. 네네네. 물길도 짧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운하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네. 자 4대강 사업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사업의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홍수 조절 능력도 좀 떨어지고 물을 좀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가뭄일 때는 뭐 이렇게 부족하고 하니까 물을 가뒀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물 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우선 이 사업은 그 2011년 이제 그 준공 이후에 바로 그 자연스러운 이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 2012년 봄에 100년 그 어떻게 보면 텀의 가뭄을 이제 우리 이제 금강에 이제 이렇게 보를 통해서 담수된 이런 물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공급돼서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사실 이제 그 깨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농업용 그 이 저수지의 이 뚝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금강 본류의 보호의 담수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 그동안 홍보를 했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는 물 가둬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고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가뭄 지역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관련 그 이제 관계 시설들 네. 그리고 관련 그런 대책은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물은 가둬놨는데 그 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12년도에 그런 이제 큰 가뭄이 왔을 때 이게 이제 104년 만에 온 대가뭄이었는데 네. 예당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그 일대에 이제 예당 평야의 논들이 다 이제 금이 가는 네네, 봤던 것 같아요. 예, 신문에 많이 났었죠. 네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과 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그리고 충남도가 이런 이제 물을 이제 연결하는 도수로를 이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가둬놓은 물을 그 마른 논에 보내기 위한 관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령댐으로 이제 상수원 보령댐으로 도수로를 이제 연결하는 도수로 사업. 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인 예당 저수지로 이제 우리 금강의 물을 또 이렇게 연결한 도수로 사업이 이제 동시에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보령댐은 이미 이제 완공이 됐지만 현재 네.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가 되고 있고 왜요? 당시에 그런 이제 국지적인 충남 지역의 가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비가 오고 하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졌다? 쓸모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이제 그 이 식수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려면은 치수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사실 이제 그 상수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도 처리 시설이라든지 추가 시설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또 단순하게 이 도수로만 연결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도 식수로서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시설이 됐고요. 아, 그러니까 그 취수라고 하면 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도 정수를 이렇게 걸러내는 거. 그렇죠. 그런 거인데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예. 거죠? 이 시설에 600억 이상이 좀 들어가서 600억은 또 사실 이제 그 쓸데없이 이제 재정을 낭비한 꼴이 됐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실제 그 기대했던 효과만큼 소용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맞습니다. 예, 돈은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좀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뭘 한 거예요, 공사는? 원래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이에요. 네네. 근데 수질 개선,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현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재 과학으로. 그렇죠. 물은 흘러야 되니까. 예, 고이면 예, 썩으니까. 예, 당연히 네네. 썩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예방, 금강에서는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대청 댐이 생기기 전에 네. 한 번 홍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세종시 옛날 연기군 대평리 한번 물난리를 겪었고 네. 그 이후로는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홍수 예방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네. 네, 홍수라는 것은 작은 하천, 네네. 소하천, 지류에서 나는 거죠. 상류지역. 네. 음. 큰 벌 위에서는 홍수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수질 개선, 홍수 개방을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들었던 거죠. 보가 정확히 뭐죠, 근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에 막아서 흐르는 물을 막게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아, 콘크리트로 강을 가운데 딱 막아놓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수로 문제, 도수로 네. 문제, 물 보내는 관. 예, 예. 네. 그 문제도 4대강 사업 이후에 나왔던 거지 4대강 공사에는 전혀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거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고 네. 이거만 딱 했다가 네. 문제 되니까 그거 만들고 그거 만들고.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보면은 네네. 도수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을 기존에 10에서 물그릇을 키워서 50, 60을 만들었으면 그 물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쓰기 위해서는 그런 도수로 펌핑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을 보내야 되니까. 단 한 곳도 만든 곳이 없어요. 그럼 왜 가둬놨대요, 물을? 그냥 보를 만드니까 물이 네네. 양이 많아진 거예요. 아. 단순하게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수질 개선, 홍보, 뭐 홍수 예방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사기극이에요. 아, 그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많을 테고, 그쵸? 예. 뭐 학자나 아니면은 뭐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지적들이 없었나요? 그런 당시에도 지적들이? 지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전 국민의 7, 80%가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의 작품은 아닐 것 같고,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찬성을 해요? 예. 네. 우선 이 사업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한 것은 청계천 이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운하 사업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는 당시에 네. 이 토목하는 이제 관련 업자들, 기업 또 전문가들이 이제 이 사업 과정에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특혜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받죠. 그리고 봤다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네. 그 참여했던 네네. 그 멤버들이 네.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다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청계천 공사했던 분들이 4대강 사업에서도 주요하게 참여한다? 맞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관료, 네네. 전문가들이 전부 이제 4대강 사업에서 서울시의 그 직책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그렇죠. 더 국가 큰 일을-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은 뭐래요? 그 최근에 아예 이제 사라졌나? 수면 아래로? 대표적인 네네. 그 이 4대강 관련 학자가 이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죠. 스크류박으로 통했던 네네. 이렇게 물을 이제 보를 통해 담수했을 때 네. 생기는 수질 문제는 네. 네. 안에서 이렇게. 녹조가 네. 생긴다. 네네네. 그러면 그 녹조는 배 프로펠러를 돌려서 네. 없앨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얻어진 별명이 스크루바. 근데 그 박석순 교수가 네네.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이 박석순 교수가 이제 촛불 집회에 이 촛불이 대기 오염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 악화시키고 있다.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셨는데 그 독감 유행에 독감이 많이 퍼진 이유가 촛불 집회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근거가 없는 사실 얘기지만 이거는 박성순 교수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네.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니까. 네. 한국 어린이들의 건강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하신 근데, 분이구나. 이분이 네. 이분의 전공이 네. 환경공학이라는 사실을 엔지니어링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류 문제라든지 이 촛불에 의한 대기오염 이런 얘기를 환경공학을 전공한 박석순 교수가 지금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4대강 사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촛불 집회의 어떤 이런 폄하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이화여대 교수가 촛불 집회로 공기가 오염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마다 유아 6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숨진다며 촛불을 태우면 인체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언론이 촛불 집회에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며 촛불 없는 나라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네. 낙동강 같은 경우는요. 네. 박석순 교수가 스크류를 돌려서 녹조를 없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스크류를요? 네. 낙동강 쪽에 가서 보면은 네. 예전에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포가 막히고 물이 네. 썩다 보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에서 고용을 해서 네. 그 배로 휘젓고 다녀요. 제가 14년도에도 봤고 15년도에도 봤고 작년에도 가서 봤어요. 아유, 그 안에 그 물고기도 어지러워서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이 녹조를 흐트러뜨리는 거지 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사람 눈에 안 보이게 그럼 흐트러뜨리는 역할. 우리가 찌개 먹을 때 위에 거품이 쏙 불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또 생기잖아, 맞습니다. 다시.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네.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아니, 그게 이제 사실 물이 이제 적을 경우에, 담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이런 스크류를 통해서 사실 어떤 공기 순환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이제 그 사실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항에서 이렇게 뭐 돌리듯이. 그렇죠. 네네. 그 일부 어떤 그 이런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그 보의 담수량을 생각한다라면 아니 코미디 같은 사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물을 흐르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인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 에너지 빈곤국이 그거 배 돌리고 하려면 얼마나 기름 많이 먹겠어요. 그러면 또 환경 아까 촛불 얘기했는데 대기 오염 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금강에서도 네. 비슷하지만 우리 물고기 양식장에서 쓰는 수차가 있어요. 네네. 산소 공급을 하는 녹조가 많이 번성하게 되면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 수차를 돌려요. 네.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하려고? 그 주변에서 멀리 흐트러뜨리는 거죠.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뭐 미봉책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뭐. 네. 그래요. 금강 얘기 나왔으니까 금강에 보가 몇 개 있나요?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강보, 세종보? 아닙니다. 제 아래쪽에 네. 백제보. 아, 백제보. 그 다음에 중간에 공주보. 공주보. 상류에 있는 세종보. 세종보 3개. 예. 그러면은 우리 김종수 기자님은 그 3개 보 다 가보셨죠? 제가 1년에 한 300일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300일? 예. 어유, 어때요? 일단은 텔레비전에서 선전할 때 보면은 보 주변에 이렇게 그 물 정비 잘 돼가지고 사진 멋있게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도 그런가요? 처음에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나왔던 그 사진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오늘 또 강에 다녀왔는데 네네. 백제보, 공주보 같은 거는 콘크리트 보에 수문이 승강기식 수문, 철판으로 된 승강기식 수문을 여닫고 하는 그런 수문이고요. 제일 상류에 있는 세종보. 세종보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의 16개 보 중에 가장 유일하게 최첨단 가동보예요. 최첨단 가동보란 뭐 어떤 거죠? 당시 전도식 가동보라고 유압을 이용해서 수문을 여닫고 하는 그 특허 제품이 있었어요. 그 그 특허가 처음으로 채택된 곳이 세종보예요. 아, 그래서 신규실에 나와서 그걸 세종보에 접목시켰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세종보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먼저 끝났어요. 그래서 4대강의 홍보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첨단 가동보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죠. 네, 그럼 나머지도 좋으면 그렇게 하지 왜 안 했대요? 근데 철문으로 하고? 그랬는데 세종보가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을 진짜요?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첨단이 아니고 고철보예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쓰면서 네. 세종보를 고철 덩어리라고 써요. 고철 덩어리? 예.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딱 준공과 동시에 수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네? 수문이. 왜요? 상류에서 토사가 내려오잖아요. 네. 이 모래, 뻘층이 네. 내려오면서 자갈들이 쌓인 거예요, 수문에. 그래서 열어지지도 않고 닫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 토사물이 내려와서 문을 쌓이는 고장냈겠네요? 그렇죠. 그 유압 실린더가 네네. 있는데 유압을 이용해서 숨을 여닫고 하는데 유압 실린더에 토사가 꽉 낀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유압실린더 관을 다 열고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뭐 그런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의 이 사업이 네. 그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됐네. 우선 잠수부들의 네. 일자리는 창출이 된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크류 돌리신 예. 분들 일자리 창출이 됐네. 그분들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1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신다. 4대 보험 되신데요?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보셨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보고 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사진 좀 찍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럼 한 10자리 창출했나? 금강에서 일자리? 그래서 세종보 같은 경우는 네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4번째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분기 행사네요. 4번이 고장이 났고 지난번 네. 같은 경우는 기름 유출까지 날 정도로. 기름 유출까지? 네. 그럼 그 수질 오염이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름 유출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요. 수문을 연 거예요. 네.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열었는데 수문을 닫아야 되는데 토사가 다시 낀 거예요.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실 억지로 닫다 보니까 유압실린더 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올려서? 예. 그래서 유압 기름이 네. 줄줄 흐르고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처음에 갔었는데 기름이 흐르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쳐다만 보고 있냐? 친환경 기름이라 상관없다. 네? 친환경 기름이라 전혀 해가 없다라고. 그런 게 있어요? 친환경 기름이라는 게? 뭐 무슨 오리 기름이에요? 친환경처럼 보이는 네. 이게 실제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친환경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네네. 특히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것보다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좀 더 어떤 유해 성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덜 해로운? 그렇죠. 덜 해로운. 해롭긴 해로운데 덜 해로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수질 오염이나 또 이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사실 검증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보다 이제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훨씬 더 독성 이런 측면에서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훨씬 피해가 클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들이 사실 이제 대거 이제 유출이 된 거죠. 예, 그 생태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물을 흐름을 가둬놓으면 고인물이 썩고 그러다 보면은 물고기가 아까 말씀하신 떼죽음을 당했고 네. 그러면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또 안 건지면 그 썩을 테고 네. 썩다 보면 햇빛이 차단될 테고 네. 그러면 녹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생겼잖아요. 네네. 보 11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네. 13년도부터 물이 이제 계속 갇히기 때문에 네. 썩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네. 녹조가 막 창궐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뉴스에 나온 녹조 라떼. 예. 네네네. 그 막 심각하게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녹조가 많으면 근데 플랑크톤 뭐 이런 거 해서 물고기가 이런 건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녹조가 네. 낮에는 상관없어요. 크게. 네. 근데 밤에는 특히 밤이 어두워지면서 수온이 물속 내려가죠. 영존산소가 없어져요. 아. 차단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특히 밤에는 낮에 덮여진 물과 밤에 차가워진 물이 전도 현상이라 해서 물이 네. 돌거든요. 물 안에서 그 과정에서 그 용존산소가 없는 물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물고기 떼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죽고 그런 다음에 또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벌레 나왔다고. 14년도 그 다음 해에 이제 큰빛 이끼벌레라고. 큰빛 이끼벌레. 예. 이름은 큰 빛이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런 벌레는 아닌 것 같고 그거 어떤 벌레죠? 큰빛 이끼벌레가 태형동물이에요. 1mm 미만의 개충이에요. 되게 작네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깨, 들깨 3분의 1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깨보다 더 작은 3분의 1 사이즈? 예. 그 사이즈의 큰빛 이끼벌레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호두 있죠? 호두. 네네네. 그런 식으로 딱딱한 물체에 갇혀 있다가 수온이 10도씨, 12도씨 이상이 되면은 발화를 해요. 이게 호두를 깨면 가운데 또 깨지잖아요. 안에 알맹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겉에 표면이 깨지면서 안에 물질이 나와서 이게 생물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징가제트처럼 짜잔하고 등장을 한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생물에 붙어서 무생물이나 생물에 붙어서 무성생식 그래요. 암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이렇게 무성생식을 해서 2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고 이렇게 몸짓을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금방 확산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크게 된 게 이게 보통 하나의 군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뭉쳐가지고 커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예, 예. 여러 가지 뭉쳐가지고, 예, 예. 네네. 그래서 겉표면에 이끼벌레가 붙어 있는 거고요. 안에는 젤라틴 성분. 말랑말랑. 예, 예.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데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양채장도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녹색연합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수생대 건강성 조사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네. 세종보 지역을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바닥 생물들, 저서 생물들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D등급으로 조사가 됐어요. D등급이면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악의. A가 제일 좋은 거고 D가 최악. 원래 예전에는 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었어요. 네네네. 이거를 A, B, C, D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하나의 눈속임. 레벨 세탁. 예. 사대강 사업을 통해서 네네. 세종보가 보가 생기고 물이 담수가 되면서 그 전에는 B에서 C 정도 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저는 2, 3등급이었는데 물이 이제 담수되면서 밑에 바닥은 이제 퇴적토가 쌓이고 뻘처럼 되고 물이 이제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되면서 네. 생태계가 악화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강 생태계가 호수 생태계로. 이게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이렇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제일 나쁜 상태로 변모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빛 이끼벌레도 그 징표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그 흐르는 강물에서는 이끼벌레가 절대 포자를 붙이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원래 강에는 못 사는 동물인 거죠?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응. 유속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디에 붙어서 이렇게 몸짓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죠. 원래 있는데 작으니까 씻겨 나가는데 네. 이게 gat혀 있으니까 지들끼리 그렇죠. 뭉쳐서 커진다? 네, 얼마나 커져요? 지금까지 최대 크기 3m 50짜리가 에? 금강에서 나왔거든요. 3m 50? 네, 그래서 영화 괴물인데 완전히? 4명이 들어가서 들고 나올 정도인데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이 담수화, 네. 호수가 되었다라는 그 지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찾기 어려웠었는데 이게 물이 갇히면서 쟤들끼리 뭉쳐서 그렇죠. 최대 발견하신 게 3m 50짜리까지? 그럼 뭐 10m도 나올 수 있겠네. 3m 50짜리 괴 이제 그 큰빛 이끼벌레. 네. 이 큰빛 이끼벌레는 김종술 기자가 양식해서 키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수자원공사나 그 관리하는 이제 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계속 키웠다라는.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게 원래 네. 논문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축구공 크기로 나와요. 큰 건 축구공 크기 네, 정도다? 축구공 네. 크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 이후 축구공에서 뭐 무등산 수박, 뭐 호박 이렇게 크게 아까 냉장고 절반 네, 크기 네, 네. 이렇게 뭐 2m, 3m 50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사례가. 이게 전 세계의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 1등이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 큰빛 이끼벌레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사실 연구가 많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이런 종이었는데 생물종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외래종인가요? 그렇죠. 예, 원래는 외래종이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 좀 돼서 네. 호수라든지 이런 이제 담수가 되는 이런 그 이 유역에서는 이제 발견되고 있었던 종인데 이렇게 보가 생기기 전에 물이 흐르던 사대강에서는 사실 거의 보기 어려웠던 종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창궐하면서 이런 종의 출현 그리고 이 종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는데 김종술 기자가 이 종에 대해서 뭐 생물 전공하는 학자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환경부에도 문의하고 했지만 뭐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네. 별로 없고요. 네네. 처음에 이끼벌레를 찾아서 제가 국토부 환경부 직원들한테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되고 있다. 얘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걔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되물을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께서 이거를 직접 떼서 먹어보면서 네? 드셔보셨어요? 예. 왜요? 궁금해서? 사실은 양 차장이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당시 이끼벌레를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여기 있는 아마 양 차장님한테도 제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환경단체 전문가분들한테 딱 보냈어요. 네네. 얘가 뭐냐.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 네, 처음이니까 이름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냐 보냈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모른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다들? 네. 그래서 당시 화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과연 얘가 뭘까? 네. 저는 기자잖아요. 네네. 기자가 강에서 개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팩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를 꺼내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관찰을 시작하신 거구나. 주물러보고, 문질러보고 하다가 먹어봤던 거죠. 손가락 2마디 정도 뜯어서 먹었었는데요. 맛이 어떻던가요? 첫 맛은 시큼해요. 회로 드신 거죠? 예. 첫 맛은 시큼하고, 큰빛 이끼벌레가 시궁창에 물을 응집시켜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굉장히 악취가 강해요. 그래서 구토가 넘어오죠. 드시고 구토하셨어요? 당연히 수십 번 했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씹다 도저히 못 씹고 그냥 꿀꺽 삼켰거든요. 배탈 안 나셨어요? 그랬는데 기사를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기사를 썼어요 바로. 혹시 몸에 좋은 뭐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기사를 썼는데 네. 2시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두드러기는 다행히 한 2, 3일 만에 없어졌는데 두통약은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먹었어요. 병원은 안 가셨고요? 병원에 갔었죠. 갔었는데 예. 뚜렷하게 따로 뭐 처방해 준 건 없이 그런 거 왜 먹었느냐.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네요. 네, 그 벌레 저는, 뭐 네. 환경 전문가들도 잘 모르니까. 네. 그래요. 큰빛 이끼벌레라는 게 나왔어요. 3m 50 체기 그 뭉탱이가 나왔는데 네. 걔들은 환경에 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벌레들인가요? 걔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담수성 어종이라는 게 문제고요. 담수성 어종은 고인물에 사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흐르는 강물이 담수화되었다라는 그 문제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다. 네, 네. 네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빛 이끼벌레가 가진 생태 독성에 대한 실험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독성 실험이 이루어진 네. 게 없고. 큰빛 이끼벌레 이름을 붙인 네. 분이 대한민국의 우석대 서지은 교수님이에요. 네네. 그분은 태형동물 분류학이에요. 분류학.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동물, 이건 무슨 동물? 어디에 어느 지점에 몇 마리 있고 몇 마리 있고 분류학.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얘가 생태 독성이 있으면은 전문가들 세계적인 네. 전문가들이 실험을 했지 왜 안 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생태 독성에 대한 실험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15년도에 네. 충남연구원에서 한 번 해요. 네네. 충남연구원에서 했는데 당시 얘가 사멸하는 과정에 암모니아가 일부 발생하고 물고기를 마취시킬 수 있는 독소량이 일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유해한 거네요. 네. 그리고 직접 임상해 보셨잖아. 그랬는데 그해 또 네네. 환경부가 발표를 네. 전혀 무해하다. 왜? 그쪽 발표는 무해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드셔도 되겠네, 환경부 분들은. 그렇죠. 선물로 좀 보내드릴까요? 근데 사실 네. 큰빛 이끼벌레 사실 논란은 사실 이 큰빛 이끼벌레 자체로 모아지면서 오히려 사대양 사업의 문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 덮은 측면이 있습니다. 희석시켰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이 종 자체의 어떤 그런 출현의 의미보다는 이런 종이 출현하게 된 그 배경, 4대강의 어떤 변화, 4대강이 지금 이 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마디마디 끊겨서 호수화된 이런 현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배경적인 사실 그 어떤 조사나 평가나 분석들이 사실 필요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종 생물종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로 좀 이게 가십거리처럼 그냥 처리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큰빛 이끼벌레가 나쁜 놈인데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그렇습니다. 분석해 차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한다. 큰빛 이끼벌레 당시에 이런 그 창궐 수준의 이런 대규모 출현은 우리 4대강의 어떤 큰 변화, 완전히 그냥 그 4대강 구조가 바뀌어버린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네. 이런 4대강의 어떤 그 구조적 변화나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정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방 정부든 네. 체계적인 조사나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4대강 사업의 어떤 문제들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네. 이렇게 사실 넘어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큰빛 이끼벌레 이름만 들으면은 좀 그런데 생긴 거는 징그럽기도 하고 또 다른 벌레도 이렇게 출연했다고 들었어요? 15년도에 네. 환경부가 수생태, 그러니까 오염 물속 수생태 네. 오염 지표종 최하 지표종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물에 사는 네. 4급수 네, 네. 최악의 이 지표종인데 네.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네,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는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시궁창 같은 곳, 네네네. 지금은 시궁창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렇죠. 옛날에 네, 보면 네. 골목에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 뭉텅이져서 흐느적 네네네. 하는 꼴을 조금 봤었는데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종들인데 네. 계속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이끼벌레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퇴적토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실지렁이는 그 뭐 일반 지렁이하고는 다른 거겠죠. 실이니까 가느다란. 네, 굉장히 가늘고 음.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실지렁이나 붉은 깔따구의 오염 지표종이 4급수인데 네. 붉은색이 진할수록 더 강한 오염이다. 근데 근데 금강 같은 경우는 거의 더 이상 붉어질 수 없을 정도로 시뻘건. 그렇죠. 그럼 제일 안 좋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강에 가끔 다니면서 삽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푹 찔러서 네. 꺼내면은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10마리, 20마리 정도 나와요. 많네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 역사가 없어요. 그 수질은 굉장히 악화가 된 거고 강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식수원으로서도 활용이 되는데 식수원 절대 불가죠.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네.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수생태 오염 지표종 4급수라고 딱 정해서 네네. 수돗물 사용 절대 불가. 아이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만 사용 가능. 딱 써놨어요. 그러면은 물 부족 해결이 아니라 물 부족이 더 심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닥의 뻘층이 지금 경화 현상이라 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고 있어요.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근의 지하수 문제까지 차단을 시키는 거죠. 강에. 강 주변은 그 강에서 얻어지는 지하수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식수를 사용하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강에서 그 물이 차단되면은 인근의 물은 다 말라요. 통계 자료를 대한민국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그 영향인지 모르는데 지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통계상 나오고 있어요. 붉은 깔따구의 출현 또한 이런 우리 금강의 환경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급수니까 제일 안 좋은 데 사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금강에는 1, 2급수의 그 네. 물고기들, 모래무지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살았는데, 네. 모래무지가 살 때 원래 금강의 환경은 바닥은 자갈이나 모래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제 이런 숲풀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알을 낳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물속 환경이네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당연히 사는 이런 모래무지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사대양 사업 전에는 있었고 네. 이제 그 현장에 보가 생기면서 물이 이제 담수되고 물이가 담수되면 위속이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네. 퇴적물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네네. 점점점 쌓여서 뻘화되고 이 뻘층들이 이제 더 이제 두꺼워지고 바닥은 이제 아까 이제 김종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 생태계가 네. 사실 전부 다 이제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그런 뻘에 사는 이런 실지렁이 같은 이런 이제 종들만 이제 사실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닥에서부터의 어떤 이 변화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녹조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 환경이 적응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더 큰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60만 마리 이상이 이제 떼죽음 당한 그런 이제 부여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더 큰 재앙 같은 일로 사실 네. 다시 올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써갖고 강을 배려놨네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썼죠? 이게 4대강 사업이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22조 이상을 썼고 얼마요? 22조입니다. 예. 네. 지금 그 돈이면은 우리 지금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예산 그리고 아예 멀리 갈 거 없고요. 대전광역시에서 그러니까 대전지방국세청, 그러니까 대전 충남북 관할입니다. 1년에 걷는 세수가요. 2조 3천억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10배네. 예. 1년에 대전 이 충청도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10배? 그렇습니다. 뭐 지금 청년 일자리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경기 부양이나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사실 많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을 썼고 22조면은 와, 진짜. 22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네. 국민 1인당 45만 원 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22조 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갈 거고. 2011년 이후에도 네. 지금 뭐 공주보라든지 지금 백제보, 세종보 이 세 개 우리 금강만 해도 세 개 보가 계속해서 하자 보수 계속했죠. 정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이 22조 이상입니다. 22조.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2011년 그 완공 때까지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도수로 사업 같은 추가 사업들이 있었죠. 네. 지금 예당 도수로 사업만 1,000억이 넘고요. 그리고 보령댐 도수로 사업만 해도 6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이젠 그 백제보 계속해서 하자보수 아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는데 네. 그 하자보수 예산도 지금 정부 예산, 수장공사 예산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그 쓰이고 있습니다. 강바닥으로 계속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혈세가 지금 처박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2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쓰인 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4대강 22조 2천억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비 네.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강에 네. 풀 깎고 도로 보수하고 그게 100억이 내려온 거예요. 100억. 그리고 네. 금강만. 예. 네. 근데 거기에는 보호 수리비가 빠져 있어요. 보호 수리비, 또 다른 인근 개발비, 네네. 지루하천 뭐 아까 도수로 사업 추정하건대 1년에 4대강에 1조 원가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해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유지관리비가 1조 원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물가도 네. 오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아무 짝에 쓸모없는 돈 먹는 하마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열어야죠. 수문만 열면 돼요? 그렇죠. 왜 안 연대? 4대강 사업을 부정하기 때문에 안 여는 건데 일부 전문가들이 열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꼴이라서. 예, 예. 뭐 보를 해체하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수지를 여는 게 맞아요. 수문을. 근데 그 녹조가 발생하고 이끼벌레가 생기고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생기니까 정부나 수자원공사는 개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배를 사서 녹조를 제거한다든가 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수문을 살짝 연다든가 유화제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수문을 열면 돼요.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문을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질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보혜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토론을 해서 뭐 이명박 정부가 2년 만에 했듯이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닌 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혜 문제는 뭐 필요하다라면 다리로 쓸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예. 필요 없는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의 세정보 같은 경우는 전혀 무용지물 고철덩어리잖아요. 아까 그 특허 받은. 예. 걔는 계속해서 고장만 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이 고장만 나고 있거든요. 공주보도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고 있어요. 참 그러네요. 그 4대강 처음 할 때만 해도 그 강바닥에 그 뭐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낸 준설토 가지고 또 공사도 해서 일석이조로 쓰고 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지금 앞서 이제 그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을 이렇게 이제 갈취한 이런 규모를 사실 생각하면 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혈세가 이렇게 이제 낭비되고 또 이제 건설업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엉뚱한 특혜 세력들에게 간 이 규모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고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검증 그리고 이제 책임 어떤 소재에 대한 이런 이 수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었죠. 뭐 사자방 사업 네. 무슨 예전에 뭐 한다 만다 이랬던 것 같은데 성완종 회장 그 사망 사건 이후로 싹 유야무야 웃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여당이 이제 분열되는 과정에서 MB계의 지금 정치적인 어떤 출현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탈당했죠. 네. 그리고 이동관 전 대변인이 네. 지금 MBC TV 토론에 나와서 네. 이런저런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계들이 지금 이 새누리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백 상태를 지금 삐짓고 지금 이런저런 지금 암약 활약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 심판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MB계들의 어떤 출연과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 감시와 대처가 박근혜 게이트의 이 연루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MB계의 이런 이제 관련자들의 이런 감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뭐 생각이 있겠죠. 아니 작년에 원래 네. 4대강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4대강 청문회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청문회까지 가자. 청문회 주장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논평이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싹 가려지면서 이명박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 거죠.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박근혜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이명박 정권은 청문회 또는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그 첫 번째 에피소드 가위바위 금강보였습니다. 재벌, 법조인,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근데 최대 87조 4천억 원짜리의 막대한 예산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시행은 못하는 바람에 해마다 수혜가 계속 발생해 오던 것을 토목 전문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불과 22조 원으로 4년도 걸리지 않아 가지고 이 정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22조 안에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 2조 9천억 원,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 처리장 3조 9천억 원, 토지 매입 및 손실 보상비 3조 3천억 원, 농경지 리모델링 1조 4천억 원, 자전거길 2천억 원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해 방지 자체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런 4대강 사업이 수년째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좀 만족하시는지요, 우리 처장님? 예, 사실 김중술 기자하고 뭐 현장에서 수다 떨 때는 네. 훨씬 더 재미있게 서로 이제 네. 대화도 하고 놀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여기 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굳고 잘 아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강의를 하시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도 좀 앞으로 이제 몸이 좀 풀리면. 네. 예. 그럼요. 예, 저희라고 같이 묻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김종수 기자님 어떠셨어요? 주제를 한 주제를
그러니까 뭐 물고기 떼죽음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놓고 딱 네. 하나만 해부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싹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실 맛배기용으로 그렇죠. 조금씩 네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주제는 4대강 재앙의 출발, 왜 6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안 맞네요. 그들은 행복 4강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 4강이라고 주장했던 정치인, 학자, 그리고 공영방송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게 행복이냐고. 묻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진짜 행복 4강이 되는 그날까지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